살려주세요, 어머님. 소영의 비명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강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차가운 물이 입과 코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임신 7개월 배는 무거웠고 젖은 옷은 돌덩이처럼 끌어당겼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소영은 팔을 휘저으며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가라앉고 있었어요. 강둑 위에서 최 씨 부인이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두루마기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냉정하게 며느리가 가라앉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죠. 이제 끝이다. 며느리도 손자도 필요 없다. 최 씨 부인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물속에서 소영은 눈을 감았어요.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아야, 우리 아이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강물에 섞여 사라졌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귀가 멍멍했어요. 이제 끝인가? 나는 이렇게 죽는 건가? 소영의 몸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강물은 차갑고 고요했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님. 10년 만이네요. 대문 앞에 선 여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금비녀를 꽂았어요. 뒤에는 하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짐 보따리가 가득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섰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목소리는 설마. 여인이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너는 죽었잖아. 강물에 빠져 죽었다고. 시체도 찾았는데 죽었습니다. 여인이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이 죽인 그 며느리는 죽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조선 제1의 큰 상인이 되어서요. 최 씨 부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도대체 강물에 빠진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왜 10년 만에 화려하게 돌아온 걸까요? 지금부터 10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날은 소영의 혼례날이었습니다. 6개월 전 봄날이었어요. 숙종 제위 말년, 전라도 남원 작은 초가집 안방에서 20살 이소영은 붉은 혼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빗으며 말했어요. 소영아, 오늘이 내 평생 중요한 날이구나.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연지곤지를 찍은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저 무서워요. 박대감 댁은 남원 제1의 양반가라던데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가 벌써 촉촉했어요. 소영아, 엄마 말 잘 들어라. 시집살이는 힘들다. 특히 우리 같은 몰락 양반 집안 딸은 더 힘들지.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뭐예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 죽을 것 같아도 살아야 해. 알겠니? 어머니는 딸의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악력이 너무 강해서 소영은 아팠어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약속해라. 꼭 살겠다고. 소영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예, 어머니, 약속할게요. 밖에서 가마꾼이 외쳤습니다. 신부님, 시간입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소영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요. 소영아, 엄마가 사랑한다. 소영은 어머니 품에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자주 뵈러 올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놓아주었을 뿐이에요. 소영은 가마에 올랐습니다. 창문 틈으로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마당에서 흐느끼고 있었어요. 왜 저렇게 우실까? 소영은 불안했습니다. 가마가 덜컹덜컹 흔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좁은 흙길이 넓은 돌길로 바뀌었습니다. 초가집이 사라지고 기와집들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남루한 옷 대신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소영은 가마 안에서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신부님, 거의 다 왔습니다. 곧
박대감댁입니다. 가마꾼의 말에 소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마가 멈춰 섰어요. 도착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리자 눈앞에 거대한 기와집이 펼쳐졌습니다. 솟을대문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어요. 대문 옆 성물이 위험 있게 서 있었고 문패에는 큰 글씨로 박대감댁이라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줄지어 나와 있었어요. 20명도 넘어 보였습니다. 신부 오셨습니다. 한 하인이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허리를 굽혀 절을 했어요. 소영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늙은 하녀가 소영을 부축했어요. 마님, 조심하십시오.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죠.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습니다. 가운데 큰 나무 아래 붉은 천막이 쳐져 있었어요. 초래청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10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소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녀가 소영을 이끌어 초래총으로 갔어요. 신랑 박준영이 서 있었습니다. 30살의 준영은 푸른 두루마기를 단정히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준수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소영이 준영 옆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신랑 신부, 큰 절을 올리시오. 소영과 준영이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하나, 둘, 허리를 굽힐 때마다 소영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이제 서로를 향해 절을 올리시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준영의 눈이 커졌어요. 신부가 아름다웠으니까요. 맑은 눈동자, 하얀 피부. 준영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부를. 하지만 구석에 앉은 최씨 부인은 전혀 다른 표정이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으로 며느리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최씨 부인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몰락한 양반집 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에. 얼굴은 그럭저럭인데 몸이 약해 보이는구나. 저것이 아들을 낳을 수나 있을까? 옆에 앉은 친척 부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버님, 신부가 참 이쁘지 않습니까? 최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어요. 예쁘다고 다냐? 며느리는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해야지.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던데요? 최씨 부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는 해당 안 되는 말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어요. 혼례의식이 계속되었습니다. 술잔을 나누고 음식을 나눴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100년 해로 하십시오. 아들 낳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환호가 터져 나왔지만 최씨 부인만은 미소 짓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신부는 시어머니께 첫 인사를 드려야 했어요. 하녀가 소영을 안채로 이끌었습니다. 마님, 마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하녀의 목소리가 왠지 동정 어린 것 같았어요. 소영은 불안했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 최씨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린 모습이었어요.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차 향기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소영은 문지방을 넘어 앞으로 나아갔어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소영 인사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족한 며느리이오나 잘 배우고 익혀 훌륭한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소영은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이 절을 올렸어요. 하지만 최씨 부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소리만 들렸어요. 후루룩, 후루룩. 소영은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최씨 부인이 입을 열었어요. 고개를 들어라. 소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씨 부인의 눈과 마주쳤어요.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소영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너는 몰락한 양반집 딸이라 들었다. 최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예, 어머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소영은 겨우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배운 것도 없겠구나. 예법도 모르고 살림도 모르겠지. 최씨 부인은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은 다르다. 3대에 걸쳐 벼슬을 이어온 양반가다. 규율이 엄하고 법도가 바르다. 알겠느냐? 예, 어머님. 잘 배우겠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최씨 부인은 계속했습니다. 며느리가 되었으면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해야지. 장난이 아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주마. 단단히 각오해라.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소영은 그 미소에서 악의를 느꼈습니다. 이 집안의 규율을 말한다. 잘 들어라. 최씨 부인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어요. 첫째,
새벽 4시에 일어나 물 3동이를 길어라. 우물은 마당 끝에 있다. 둘째, 내 세수물과 아침상을 차려라. 해가 뜨기 전에 말이다. 셋째, 집안 청소와 빨래는 모두 네가 하라. 하인들에게 시키지 마라. 넷째, 내가 부르면 무슨 일을 하든 즉시 달려와라. 다섯째,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물어보기 전에는 대답도 하지 마라. 여섯째, 아들을 낳기 전에는 밥상머리에 앉지 마라. 부엌 구석에서 혼자 먹어라. 소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일곱째, 친정과 만나려면 내 허락을 받아라. 함부로 편지도 보내지 마라. 여덟째, 대문 밖을 나갈 때도 내게 허락받아라. 아홉째, 잘못하면 벌을 받아라. 매를 맞든 굶든 내 뜻에 따라라. 열째, 모든 것은 시어머니의 명령에 복종하라. 이것이 이 집안의 규율이다. 최 씨 부인은 말을 마치고 소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알겠느냐?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어머님, 잘 지키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최 씨 부인은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자. 오늘은 혼례 날이니 푹 쉬어라. 내일부터는 쉴 틈이 없을 테니 말이다. 그녀는 손을 저었어요. 물러가라. 소영은 절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로 나오자 하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신혼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하녀의 얼굴에 동정이 서려 있었어요. 소영은 비틀거리며 하녀를 따라갔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가 살아갈 집인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날 밤 신혼방에서 준영이 소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피곤하시겠소. 앉으시오. 준영의 목소리는 온화했어요. 소영은 준영 옆에 앉았습니다. 준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부인, 미안하오. 어머니께서 좀 엄하신 편이오. 하지만 나쁜 분은 아니시오. 그저 집안 규율을 중요하게 여기실 뿐이오. 소영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영의 눈빛은 착했지만 약했어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으리, 어머님께서 너무 무서우십니다. 소영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준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적인 분이시오. 내가 뭐라 할 수가 없소. 그래도 내가 부인을 지키겠소. 걱정 마시오. 하지만 준영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소영은 알았습니다. 이 남편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어머니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나으리, 괜찮습니다. 제가 잘하면 되겠지요. 소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준영은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하오 부인, 정말 미안하오. 두 사람은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소영은 거친 손에 흔들려 깼습니다. 눈을 뜨니 최 씨 부인의 몸종이 서 있었어요. 마님, 일어나십시오. 마마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당장이라 하셨습니다. 소영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밖은 아직 깜깜했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새벽 4시입니다. 어서 서두르십시오. 몸종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소영은 황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 옷고름을 제대로 멜 수가 없었어요. 준영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남편을 깨우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복도로 나서니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겨울이라 공기가 뼛속까지 시렸어요. 소영은 두루마기를 여미며 걸었습니다. 몸종이 앞장서서 안채로 향했어요. 대청마루에는 촛불 하나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최 씨 부인이 단정히 앉아 있었어요.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는데 그림자가 더욱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소영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어머님, 며느리 소영 문안드립니다. 최 씨 부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최 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말한 규율 기억하느냐? 예, 어머님. 좋다. 그럼 지금 당장 우물로 가서 물을 길어와라. 3동이를 채워라. 해가 뜨기 전에 말이다. 소영은 일어나 우물로 향했습니다. 마당 끝에 우물이 있었어요. 두레박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소영은 두레박을 끌어내렸어요. 풍덩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잠시 뒤 끌어올렸어요. 물이 가득 찬 두레박은 정말 무거웠습니다. 소영은 이를 악물고 끌어올렸어요. 손이 얼고 팔이 저렸습니다. 물동이에 물을 담았어요. 첫 번째 물동이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비틀거렸어요. 소영은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엌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다시 우물로 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세 동이를 다 나르고 나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였어요.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어요. 해가 완전히 뜨자 상을 들고 시어머니께로 갔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십시오. 최 씨 부인은 상을 받아 들여다보았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반찬이냐? 국이 싱겁다. 밥도 질다. 김치는 왜 이렇게 시큼하냐? 며느리가 요리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소영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준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최 씨 부인은 상을 밀어냈습니다. 이대로 먹겠다. 하지만 너는 오늘 저녁 굶어라. 반찬을 제대로 못 만든 벌이다. 알겠느냐?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예, 어머님. 죄송합니다. 최 씨 부인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시집 왔을 때는 이보다 더 심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났고 밤 12시에 잤다. 매일 매를 맞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시어머니께 하루에 10번씩 맞았고 겨울에도 찬물로 빨래를 했다. 그래도 참았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니까. 최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요즘 세상 며느리들은 너무 편하게 산다. 그러니 버릇이 없는 거야. 소영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만 있었어요. 각오해라, 소영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최 씨 부인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영의 손은 갈라지고 피가 배어 있었어요.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잤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찬밥으로요. 최 씨 부인은 매일 트집을 잡았어요. 이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 회초리가 소영의 몸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 소영은 매일 밤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영이 일어나는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되었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콸콸. 뱃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토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영은 벽에 기대 앉았어요. 혹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임신. 소영은 배를 만졌어요. 지난달 월경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이가 생긴 걸까? 나으리의 아이가?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두려움이 그것을 집어삼켰어요. 어머님께서 알면 어떻게 하실까? 소영은 임신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조금만 더 기다리자. 몸이 튼튼해질 때까지. 하지만 입덧은 점점 심해졌어요. 이틀 뒤 아침에도 토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몸종이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몸종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속이 좀 불편할 뿐이에요. 소영은 재빨리 말했어요. 하지만 몸종은 이미 알아챘습니다. 저녁 무렵 몸종이 최 씨 부인에게 보고했어요. 며느리 마님께서 임신하신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토하십니다. 최 씨 부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차를 마시다 말고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임신이라고? 예, 틀림없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임신? 아이를 가졌다니.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손자가 생긴다는 것은 기쁜 일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손자가 태어나면 며느리의 입지가 강해진다. 며느리가 강해지면 내 권력은 약해지지.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들 것이고. 최 씨 부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그렇게 둘 수는 없어. 며느리를 불러라. 지금 당장. 소영이 안채로 불려갔습니다. 최 씨 부인이 차갑게 물었어요. 네가 임신을 했느냐?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몇 달이냐?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일어나 소영에게 다가왔어요. 그래, 아이를 가졌구나. 축하한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눈빛만 차갑게 빛날 뿐이었어요. 소영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최 씨 부인이 계속했습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순산한다. 알겠느냐?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하지만 제가 임신 중인데. 그래서 뭐? 나도 임신했을 때 일했다. 더 고된 일을 말이다. 최 씨 부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일부터 빨래를 2배로 해라. 그리고 장독대 항아리를 모두 닦아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말이다. 소영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발, 아이가 위험합니다. 아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아이냐. 최 씨 부인은 소영을 밀쳐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라.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항아리가 20개도 넘게 놓여 있었어요. 큰 항아리, 작은 항아리, 무거운 간장 항아리까지. 소영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참자. 첫 번째 항아리를 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배에 힘이 들어갔어요. 소영은 이를 악물고 항아리로 옮겼습니다. 걸레로 닫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하나, 둘, 셋. 항아리를 옮길 때마다 배가 당겼습니다. 다섯 번째 항아리를 들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소영이 비틀거렸어요. 손에서 항아리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쾅! 항아리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간장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하필 이 항아리를. 최 씨 부인이 가장 아끼던 30년 묵은 간장 항아리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최 씨 부인이 마당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깨진 항아리를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항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느냐. 30년을 묵혀온 간장이다.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어지러워서 실수를. 어지러워? 핑계대지 마라. 최 씨 부인은 소영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회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지금 당장. 탁탁탁탁. 회초리가 손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소영은 비명을 참았어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견뎠습니다. 5대를 맞고 나니 손바닥이 뻔바닥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어요. 최 씨 부인은 회초리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벌을 더 줘야겠구나. 오늘부터 사흘 동안 밥을 먹지 마라. 물만 마셔라. 어머님, 제발. 저는 임신 중입니다. 그래서 뭐? 굶어도 아이는 산다. 네가 약한 것이 문제지. 최 씨 부인은 차갑게 말하고 안채로 들어갔어요. 소영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사흘을 굶으라니. 아이가, 우리 아이가. 그날부터 사흘 동안 소영은 물만 마셨습니다. 일은 그대로 해야 했어요. 물 깃기, 청소, 빨래. 하지만 밥은 한 술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몸이 휘청거렸어요. 이틀이 지나자 걸을 때마다 비틀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소영은 물을 깃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준영이 보고 달려왔습니다. 부인, 괜찮소? 준영은 아내를 부축했어요. 밤에 몰래 밥을 가져다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이 막았어요. 네가 며느리를 버릇없게 만드느냐? 벌을 받는 중이다. 준영은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임신 4개월이 되었어요.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의 양은 줄지 않았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소영을 불렀어요. 오늘은 개울가에 가서 빨래를 해라. 소영은 놀랐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추우면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빨래감을 가져가라. 지금 당장.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어요. 소영은 무거운 빨래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임신한 배 때문에 걷기가 힘들었어요. 개울가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눈길은 미끄러웠고 바람은 매서웠어요. 소영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걸었습니다. 개울가에 도착하니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소영은 떨리는 손을 물에 담갔어요. 손이 금방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빨래를 해야 했어요. 빨랫감을 물에 담그고 비볐습니다. 손가락이 빨갛게 변했고 감각이 사라졌어요. 1시간, 2시간,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동상이었어요. 아파. 너무 아파. 하지만 소염쉬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통증이 느껴졌어요. 소영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가 아파한다. 하지만 빨래를 다 끝내야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에야 빨래를 다 끝냈습니다. 소영은 무거운 빨래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얼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새하얗게 얼어 있었고 발가락도 감각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었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어요. 며칠 뒤 소영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몸이 불처럼 뜨거웠고 정신이 혼미했어요. 준영이 의원을 불렀어요. 의원이 진맥을 하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련님,
마님께서 심한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게다가 심하게 지쳐 계십니다.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쉬셔야 합니다. 이러다가는 아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준영은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소영이를 쉬게 해주십시오. 의원이 아이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원이 뭘 안다고? 여자는 원래 강하다. 조금 힘들다고 아이를 잃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영은 포기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고 조금씩 회복했어요. 일주일 뒤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집념으로 버텼어요. 임신 6개월이 되었습니다. 배가 눈에 띄게 불렀어요. 어느 날 저녁, 소영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상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무슨 상이냐? 국이 짰다. 소영은 놀랐습니다. 국을 맛봤는데 적당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끓이겠습니다. 다시 끓이긴 시간이 없다. 벌을 받아야겠구나. 최 씨 부인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광에서 자거라.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는 임신 중입니다. 한겨울 광에서 자면 얼어 죽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벌은 벌이다. 당장 광으로 가라. 지금 준영이 말렸어요. 어머님, 안 됩니다. 소영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네가 감히 어미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최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소영이 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탁, 문이 걸어 잠겼어요. 광은 작고 어두웠습니다. 창문도 없었고 난방도 안 되었어요. 한겨울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소영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배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아가야, 춥니? 엄마도 추워. 하지만 견뎌야 해. 우리 꼭 살아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는 심해졌어요. 소영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손발은 감각이 없어졌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아이와 함께. 새벽녘, 소영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아침에 하인이 광문을 열었습니다. 마님, 하인이 소리쳤어요. 소영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고 온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준영이 달려왔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하지만 소영은 반응이 없었어요. 의원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진맥을 하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련님, 마님께서 심한 동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위험합니다. 이대로라면 둘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준영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어찌하여 소영이를 관에 가두셨습니까? 임신 중인데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준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놀랐어요. 네가 지금 나를 나무라느냐? 어머님, 이건 살인입니다. 소영이와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그게 운명이지.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벌을 받다가 약해서 죽는 것뿐이야. 최 씨 부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준영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냉혹한 사람이었구나.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소영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제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최 씨 부인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며느리한테 완전히 빠졌구나. 이제 어미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하냐? 손자가 태어나면 나는 필요 없어지는 것이냐? 그녀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몸종을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회복되거든 강가로 빨래를 보내라. 이른 새벽의 말이다. 사흘 뒤 소영은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약했어요. 다음 날 새벽 몸종이 와서 말했습니다. 마님, 마마께서 강가에 가서 빨래를 하라 하셨습니다. 소영은 힘들게 일어났어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빨래 보따리를 들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한겨울 새벽이었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별이 총총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소영은 기진맥진했어요.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무릎을 꿇고 빨래를 시작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이 돌아보니 최 씨 부인이 서 있었어요. 어두운 새벽, 강가에 혼자 나타난 시어머니. 소영은 본능적으로 불안했습니다. 어머님,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최 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무서웠어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소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최 씨 부인이 갑자기 손을 뻗었어요. 소영의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소영은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최 씨 부인이 더 빨랐습니다. 힘껏 밀었어요. 쿵! 소영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철퍼덕, 강물 속으로 떨어졌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으아악, 살려주세요. 어머님! 소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며느리도 손자도 필요 없다. 내 아들은 다시 나만의 것이 될 것이다. 최 씨 부인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어요. 소영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임신 7개월 배는 무거웠고 젖은 옷은 돌덩이 같았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가. 하지만 몸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입과 코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소영은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이제 끝인가? 나는 이렇게 죽는 건가? 아이야, 미안해. 소영의 몸이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사람이 빠졌다.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늙은 여인의 목소리였어요. 철퍼덕!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한 손이 소영의 옷깃을 움켜잡았어요. 소영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소영을 강둑으로 끌어올렸어요. 7인이 넘은 할머니였지만 힘이 셌습니다. 빨리 가야 해. 할머니는 소영을 업었어요.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 사람아, 죽으면 안 돼. 꼭 살아야 한다고. 언덕 위에 큰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이었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아, 모두 나와라. 지금 당장. 하인들이 황급히 달려나왔어요.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따뜻한 방으로 이 사람을 옮겨라. 하인들이 소영을 들어 안채로 옮겼습니다. 소영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이불을 여러 겹 덮었어요. 할머니가 소영의 배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임신을 했구나. 배가 이렇게나 불렀는데 도대체 누가 임신한 사람을 강물에 밀어넣었단 말인가? 의원을 불러라. 지금 당장. 의원이 도착해 진맥을 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할마님, 의원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이 부인은 동사 직전입니다. 체온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아이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떻소? 아이의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뱃속에서 죽을 것입니다. 산모도 위험합니다.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소? 의원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꺼내면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산모는 위험해집니다. 배를 가르는 것이니까요.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둘 다 살려야 한다. 어미도 아이도 모두 살려야 해. 의원, 제발 부탁하오. 최선을 다해 주시오.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를 시작하시오. 의원이 하인들에게 소리쳤어요. 뜨거운 물과 깨끗한 천을 가져오시오. 칼을 불에 달구시오. 집안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의원은 불에 달군 칼을 들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칼이 소영의 배를 가르기 시작했어요.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배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 아이가 보였어요. 작고 파랗게 질린 아기였습니다. 의원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꺼냈어요. 아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원은 아기를 거꾸로 들었습니다. 등을 두드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두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때였습니다. 으에! 작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으에!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사내 아이입니다, 할마님. 건강한 사내 아이예요. 의원은 다시 소영의 배를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맸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영이 눈을 떴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어요. 옆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으에. 소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 아이가 살았구나.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눈을 떴어요. 맑은 눈동자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정신을 차렸구나. 소영은 할머니를 보았어요. 백발의 할머니였지만 눈빛은 강하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십니까? 나는 이 집 주인 장씨라고 하네. 내가 강에서 너를 건졌지.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저와 제 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누가 임신한 너를 강물에 밀어 넣었느냐? 소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시어머니십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를 강물에 밀어 넣다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자도 원치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영아, 그런 집에 다시 돌아가면 너는 죽는다. 이 아이도 죽는다. 알겠느냐? 소영은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으리께서 저를 찾으실 겁니다. 찾지 못할 것이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이미 손을 썼다. 강 하류에서 여인의 시체가 떠올랐다는 소문을 퍼뜨렸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에 불었다고 말이야. 소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죽은 사람인가요? 그렇다. 지금은 죽은 것이 살 길이다. 살아서 돌아가면 다시 죽임을 당할 것이야. 소영은 품속의 아기를 내려다보았어요.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서 힘을 기르거라. 강해져라. 10년 뒤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돌아가거라. 소영은 결심했어요. 여기서 살겠습니다. 강해지겠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결심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고 이 아이는 내 손자다. 우리는 가족이다. 이 소영이라는 이름은 버려라. 이제 너는 장소영이다. 장씨 집안의 딸이다. 아기는 장유성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늘이 준 별이라는 뜻이었어요. 석 달이 지나자 소영의 몸은 회복되었고 유성이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소영을 서재로 불렀어요. 소영아, 이제 네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장사를 배워라. 소영은 놀랐습니다. 장사요? 그렇다. 이 세상에서 힘은 돈에서 나온다. 돈이 있어야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한다.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소영은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부 읽는 법, 물건값을 매기는 법, 거래하는 법, 사람을 보는 법.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소영을 남원시장에 데려갔어요. 오늘부터 네가 직접 장사를 해봐라. 이 비단 10필을 팔아오너라. 소영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 안다. 실패해도 괜찮다. 배우는 것이니까. 소영은 비단을 들고 시장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푹적거렸습니다. 소영은 자리를 펼쳤어요. 비단 사세요? 명주 비단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1시간, 2시간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소영은 한 필도 팔지 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부인이 다가왔어요. 이 비단 얼마요? 3냥입니다. 부인은 비단을 만져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비싸오. 이 비단은 시장 건너편에서 2냥에 파는데.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저기는 중국 비단이 아니라 거기도 중국 비단이요. 당신 거짓말하는구려. 부인은 돌아섰어요. 소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저녁이 되었습니다. 소영은 한 필도 팔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한 필도 못 팔았어요.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첫날이니까. 그런데 왜 못 팔았다고 생각하느냐? 소영은 생각했습니다. 제 값이 너무 비쌌나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소영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값을 낮추고 비단의 좋은 점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좋다. 내일 다시 가봐라. 다음 날 소영은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했어요. 비단을 햇빛에 비춰 색깔을 보여주고 물을 뿌려 물에 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값도 2냥 5전으로 낮췄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단 정말 물에 안 젖나요? 한 부인이 물었습니다. 예, 직접 보십시오. 소영은 비단에 물을 뿌렸어요. 물방울이 스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부인은 놀랐어요. 신기하구려. 이거 하나 주시오. 첫 장사가 성공했습니다. 소영은 기뻤어요. 그날 소영은 10필 모두 팔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보고를 했어요. 할머니, 다 팔았습니다. 잘했다. 실패해서 배우고 성공으로 만들었구나.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소영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날 밤 소영은 유성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유성아, 엄마가 장사를 배우고 있단다. 우리 꼭 강해지자. 3년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이제 혼자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큰 거래 기회가 왔습니다. 한양의 큰 상단에서 비단 100필을 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보름 안에 납품하고 값은 시세보다 낮게. 할머니가 소영에게 물었어요. 네 생각은 어떠하냐? 소영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계산을 했어요. 보름이면 중국 상인들이 도착합니다. 그들에게서 비단을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이익이 남습니다. 위험하지 않겠느냐? 중국 상인이 안 오면? 그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소영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좋다, 해봐라. 할머니는 허락했습니다. 소영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한양 상단과 계약을 맺었어요. 보름 뒤 납품, 대금은 나중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 중국 상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소영은 불안했습니다. 안 오면 어떡하지? 모든 돈을 잃게 돼. 할머니가 물었어요. 걱정되느냐? 예, 할머니. 하지만 제 판단을 믿습니다. 중국 상인은 반드시 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중국 상인이 도착했습니다. 소영은 달려가 비단을 샀어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보름째 되는 날 한양 상단에 비단 100피를 납품했습니다. 거래가 성공했어요. 이익이 엄청났습니다. 한양 상단 주인이 말했습니다. 장상인, 정말 대단하시오. 앞으로도 거래합시다. 그날 밤 할머니가 말했어요. 소영아, 너는 이제 훌륭한 상인이 되었다. 판단력이 뛰어나고 용기가 있어. 할머니,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아니다. 네 안에 있던 것이다. 나는 그저 끌어냈을 뿐이야.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소영은 이제 조선에서 손꼽히는 상인이 되었어요. 전국에 지점을 두었고 중국과도 거래했습니다. 할머니는 80이 넘었고 몸이 약해졌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소영을 불렀습니다. 소영아,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내가 죽으면 이 상단을 모두 네게 물려주마.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제게는 돈보다 할머니가 더 필요합니다. 고맙다. 너를 만나 행복했단다. 그해 겨울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소영은 할머니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어요. 장례가 끝나고 소영은 선영을 상단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조선 3대 큰 상인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10년이 되었습니다. 소영은 30살이 되었고 유성이는 10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남원에서 온 상인을 만났습니다. 남원의 박대감댁 아십니까? 상인이 물었어요.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집이 완전히 망했다더군요. 도박 빚이 엄청나서 땅을 다 팔아치웠다던데요. 도련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양에서 벼슬 하다가 물러났다던데요. 지금은 남원에서 빚 때문에 고생한다더군요. 소영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10년이 지났다. 이제 돌아갈 때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강해져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소영은 상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남원으로 갑니다. 박대감 댁에 모든 땅 문서와 빚 문서를 사들이십시오.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한 달 뒤 모든 문서가 소영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문서를 펼쳐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나으리, 이제 제가 갑니다. 유성이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 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으리를 구하겠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구원으로요. 가마가 남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소영은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금비녀를 꽂았습니다. 뒤에는 하인들이 20명이나 따라왔어요. 짐 보따리도 가득했습니다. 조선 제1의 큰 상인답게 화려한 행령이었어요. 유성이가 엄마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엄마의 고향이란다. 그리고 네가 태어난 곳이기도 해. 유성이는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아버지도 만날 수 있나요? 소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가마는 사흘을 달렸습니다. 남원이 가까워지자 소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년 만이야. 10년 만에 돌아가는 거야. 손에는 박대감댁의 문서 뭉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땅 문서, 빈 문서 모두 여기 있어. 가마가 남원 마을 입구에 도착했어요. 소영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10년 전보다 쇠락해 보였습니다. 집들은 낡았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초라했어요. 마을이 이렇게 가난해졌구나. 소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마가 마을 제일 큰 여관 앞에 멈춰 섰어요. 소영이 가마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누구야? 옷차림 좀 봐. 대단한 양반이신가 보다. 하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길을 비키시오. 장씨상단의 주인께서 오셨다. 장씨상단? 그 유명한 장씨상단 말인가? 조선 제1의 큰 상인이 우리 마을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소영은 당당하게 여관으로 들어갔어요. 주인이 황급히 나와 절을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으리. 아니, 마님, 제일 좋은 방을 드리겠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유성이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렇단다. 하지만 네가 태어난 그날 엄마는 죽을 뻔했어. 유성이는 엄마를 올려다보았어요. 누가 엄마를 죽이려 했어요? 소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었단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엄마가 강해졌으니까. 유성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강해요. 저도 엄마처럼 강해질 거예요. 소영은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저녁 무렵 소영은 하인을 불렀습니다. 마을에 소문을 퍼뜨려라. 장치 상단의 주인이 박대감댁과 중요한 거래를 하러 왔다고. 하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마을로 나갔어요. 하인은 주막으로 갔습니다. 술 한 잔 주시오. 하인이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장씨 상단의 하인이요. 우리 주인께서 이 마을에 큰일을 하러 오셨지. 장씨 상단? 그 유명한 상단 말이요. 그렇소. 조선 제1의 큰 상인이시지. 박대감댁과 무슨 거래를 하신다던데?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글쎄, 자세한 것은 나도 모르오. 하지만 땅과 빚에 관한 일이라던데. 아마 박대감댁의 빚을 정리하러 오신 것 같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온 마을이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은 다른 하인을 불렀습니다. 너는 박대감댁으로 가서 형편을 알아보고 와라. 자세히 말이다. 하인이 박대감댁으로 향했어요. 대문 앞에 도착하니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소슬대문은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어요. 담장은 곳곳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늙은 하인 하나가 대문 앞에서 졸고 있었어요. 장씨 상단에서 왔소. 집안 형편을 좀 보고 가도 되겠소? 늙은 하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고 가시오. 어차피 숨길 것도 없소. 하인이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연못은 말라 있었고 정자는 기둥이 썩어 있었어요.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습니다. 하인은 안채 쪽으로 갔습니다. 방문이 삐걱거렸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어요. 마루는 꺼져 있었습니다. 곳간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쌀 한 톨 없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망했구나. 하인은 여관으로 돌아와 보고했어요. 마님, 박대감댁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집은 무너지고 있고 곳간은 비어 있습니다. 하인도 몇 명 안 남았고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은 어떻더냐? 수척하고 늙어 보이던데요. 옷도 낡았고요. 소영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오후 마을 이장이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장상인을 뵙고 싶습니다. 소영이 이장을 맞았어요. 이장은 소영을 보고 놀랐습니다. 주인께서 여인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장씨 상단의 장소영입니다. 소영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장은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박대감댁과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소영은 문서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박대감댁의 모든 땅 문서와 빚 문서를 샀습니다. 이장의 눈이 커졌어요. 모두 사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집은 제 손에 있습니다. 이장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박대감댁을 어찌하실 작정이십니까? 이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영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건 내일 가서 말하겠습니다. 이장은 더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물으시오. 왜 하필 박대감댁입니까? 그 집과 무슨 인연이라도 있으십니까?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연이 있다면 있지요. 아주 깊은 인연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이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떠들썩했어요. 장씨 상단 주인이 박대감댁을 산 것 같다던데? 내일 직접 가신다더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밤이 되었습니다. 소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내일이면 10년 만에 그 집에 가는 거야. 시어머니를 보고 남편을 보는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니야. 구원하러 가는 거야. 그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러 가는 거야. 소영은 다짐했어요. 유성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아들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유성아, 내일 내 할머니를 만나게 될 거야. 네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었어. 엄마를 죽이려 했지. 하지만 엄마는 용서하기로 했단다. 증오는 증오를 낳을 뿐이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소영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었어요. 머리에는 금비녀와 옥비녀를 꽂았습니다. 손에는 문서 뭉치를 들었어요.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마를 준비해라. 박대감댁으로 간다. 하인들이 화려한 가마를 준비했어요. 유성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가요? 아니다.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엄마가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올게. 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소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곧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라.
가마가 출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나와 구경했어요. 저게 장씨 상단 주인이구나. 정말 화려하네. 박대감댁으로 가는 것 같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가마가 박대감댁 대문 앞에 도착했어요. 소영은 가마 안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0년이야, 10년만이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에 든 문서가 땀에 젖었습니다. 하인이 가마 문을 열었어요. 마님, 도착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낡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문 앞에 늙은 하인이 졸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하인이 그를 흔들었어요. 이봐, 정신 차려. 주인 어르신께 전해라. 장씨 상단의 주인이 찾아왔다고. 늙은 하인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장씨 상단이요? 그렇다. 어서 가서 전해라. 늙은 하인은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소영은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숨을 멈췄어요. 이제 시작이야. 10년간 준비한 이 순간이야. 최 씨 부인이 대문으로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이 된 그녀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등도 굽어 있었어요. 옷도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장씨 상단이라니 무슨 일로 오셨소?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약했습니다. 소영은 얼굴을 가린 채 말했어요. 박대감 댁과 중요한 거래가 있어서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최 씨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거래, 무슨 거래 말이요?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최 씨 부인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오. 하지만 집이 형편없으니 양해바라오. 소영은 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 전 그 넓고 아름답던 마당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잡초가 무성했고 연못은 말라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낡았고 기와는 깨져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몰락했구나. 소영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안채로 들어갔어요. 대청마루에는 촛불 하나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처럼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어요. 초라하고 쓸쓸했습니다. 소영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씨 부인도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무슨 거래 말이오? 소영은 손에 든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 씨 부인이 문서를 보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이 집의 땅 문서입니다. 그리고 도련님의 빈 문서예요. 모두 제가 샀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어요. 최 씨 부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모두 샀다고? 그게 무슨 소리요? 이제 이 집은 제 것입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소영은 문서를 최 씨 부인 앞에 놓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왜 우리 집을?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얼굴 가리개를 벗었어요.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소영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 얼굴은.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누가 찾아왔다는 것이요? 박준영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숨을 멈췄어요. 1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 준영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소영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준영이 소영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손님이 누구시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영의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어요. 10년 전에 그 단정한 양반 도련님은 없었습니다. 옷도 낡았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오마했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아팠어요. 나으리. 소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영이 한영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어요. 당신은. 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아, 저 여인은 장씨 상단 주인이다. 우리 집 땅 문서와 빈 문서를 샀다고 하는구나.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준영은 소영에게서 눈을 떼떼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성함이 어찌 되시오? 장소영입니다. 소영은 또박또박 말했어요. 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영. 그 이름,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혹시 장시성의 소영이라는 이름. 저는 전라도 출신입니다. 소영은 준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준영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바로... 예.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10년 전 이 집 며느리였던 이소영입니다. 최 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 며느리는 죽었어. 10년 전에 강물에 빠져 죽었다고 시체도 찾았어.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소영은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어요. 죽었습니다. 어머님이 죽인 그 며느리는 죽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준영은 소영에게 다가와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이 소영의 얼굴을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진짜였어요. 정말 당신이요? 정말 소영이요? 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 나으리. 저 소영입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준영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오. 내가 부인을 지키지 못했소. 내가 약해서 내 잘못이오. 준영은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영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나으리, 일어나세요. 저는 나으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계속 울었습니다. 10년간 쌓였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어요. 부인, 정말 미안하오. 최 씨 부인은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어요. 아니다. 아니야. 최 씨 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것은 우리 며느리가 아니다. 가짜야. 사기꾼이야. 얼굴이 비슷해서 우리를 속이려는 거야.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어요. 소연은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너는 가짜다. 우리 며느리는 죽었어. 내가 직접. 최 씨 부인이 말을 멈췄어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무엇 하셨습니까? 소영이 물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영이 일어나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저 사람이 소영이요? 내 부인이라고? 네가 뭘 안다고? 최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알아? 얼굴이 비슷한 사기꾼일 뿐이야.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온 거라고? 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 사람은 소영이요. 내가 안다. 내 부인이라고? 최 씨 부인은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그 여자한테 완전히 속았구나. 정신 차려라. 소영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제가 가짜라고 하시니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증명하겠다는 거냐?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적대적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며느리라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영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무슨 증거? 최 씨 부인은 불안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 안채 대청마루에는 할아버지께서 쓰신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청백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지요. 그런 건 누구나 알 수 있다. 최 씨 부인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요? 소영이 계속했어요. 어머님의 방 북쪽 벽에는 작은 금이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할 때 물동이를 실수로 벽에 부딪혀 생긴 금이에요. 어머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저를 매로 5대 때리셨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누가 말해줬겠지? 하인들이 말해줬을 거야. 그렇다면 혼례 첫날 밤 이야기는요? 소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첫날 밤에 제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인, 미안하오. 어머니께서 좀 엄하신 편이오. 하지만 내가 부인을 지키겠소. 준영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말을 정말 내가 했던 말이오. 소영은 계속했어요. 그리고 나으리께서는 첫날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한밤중에 일어나 창밖을 보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요 라고 하셨지요. 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소. 정말 그랬소. 최 씨 부인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런 건 아들이 누군가에게 말했을 수도 있어. 소영은 최 씨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요? 제가 임신 6개월이었을 때 어머님께서는 저를 광에 거두셨습니다. 한겨울 밤이었어요. 저는 광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의식을 잃었지요. 어머님께서는 그날 밤 몸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회복되거든 강가로 빨래를 보내라. 이른 새벽의 말이다. 최 씨 부인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금화가를 어떻게?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그리고 마지막 그날 아침 소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강가로 저를 따라오셨어요. 새벽 어둠 속에서요. 그리고 제 어깨를 움켜잡으시고 강물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철퍼덕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물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머님.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그저 차갑게 내려다보셨어요. 이제 끝이다. 며느리도 손자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돌아서셨지요.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준영이 돌아서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이요?
어머니께서 정말 소영이를 강물에 밀어넣으셨소? 최 씨 부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영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를 강물에, 손자까지. 준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벽에 기대 섰어요. 소영은 침착하게 말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은인께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배를 가르고 알을 꺼내주셨습니다. 산의 아이였어요. 준영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가? 우리 아이가 살았소? 예, 나으리. 우리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소? 준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관에 있습니다. 곧 데려오겠습니다. 소영은 하인을 불렀어요. 여관으로 가서 유성이를 모시고 와라. 하인이 달려나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중얼거렸어요. 손자가 살았다니. 내가 죽이려 했던 손자가. 준영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셨습니까? 준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나는 최 씨 부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영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증오, 연민, 슬픔, 용서.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소영은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성이가 들어오려 하고 있었어요. 준영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년 만에 만나는 아들. 최 씨 부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내가 죽이려 했던 손자.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소영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 소영은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유성이를 밖에서 잠깐만 기다리게 해라. 하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준영이 놀라서 물었어요. 왜 아이를 들여보내지 않소? 아직은 아닙니다. 소영이 말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영은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님께서는 저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까지.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10년 동안 강해졌어요. 이제 조선 제1의 큰 상인입니다. 이 집의 땅 문서와 빈 문서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거리로 내몰 수도 있어요. 최 씨 부인의 몸이 떨렸습니다. 준영도 긴장한 얼굴로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소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구원하러 왔어요. 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구원? 예, 이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러 왔습니다. 나으리의 빚을 갚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온전한 가족을 만들어주러 왔습니다. 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왜 나를 용서하는 거냐? 나는 너를 죽이려 했어. 손자까지 죽이려 했다고. 소영은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을 뿐입니다. 소영이 말했습니다. 복수하면 우리 모두 불행해질 뿐이에요. 하지만 용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합니다. 나으리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도.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가족이 필요합니다. 최 씨 부인은 소영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다오. 제발 용서해다오. 최 씨 부인은 소영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했어요. 준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고맙소. 정말 고맙소. 소영은 최 씨 부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손자를 봐? 내가 죽이려 했던 아이를. 어머님께서 변하시면 됩니다.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이제부터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마. 내가 변하겠다. 소영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제 우리 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하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유성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성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0살 된 아이였지만 의젓했어요. 검은 두루마기를 단정히 입고 있었습니다. 큰 눈동자는 맑고 총명해 보였어요. 유성이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척한 남자와 늙은 여인. 엄마, 이분들이 누구예요? 유성이가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유성아, 인사드려라. 이분이 내 아버지시다. 유성이는 준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준영도 아들을 내려다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자신을 닮았어요. 눈, 코, 입, 특히 이마의 생김새가 똑같았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내 아들이다. 정말
내 아들이구나. 준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네가 유성이구나.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저는 장유성입니다. 아버지. 유성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준영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아이고, 내 아들아, 내 아들. 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간 품고 있던 그리움이 터져나왔어요. 아버지, 왜 우세요? 유성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쁘구나.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준영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유성이는 아버지 품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낯선 아버지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소영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구나. 최 씨 부인은 구석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자, 저것이 내 손자야. 내가 죽이려 했던 그 아이가. 얼굴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유성이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엄마? 저분이 네 할머니시단다. 소영이 말했습니다. 유성이는 최 씨 부인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유성이가 절을 올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손자를 바라보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유성이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네가 유성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예, 할머니. 저는 장유성입니다. 올해 10살이에요. 최 씨 부인은 손자를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는 이 아이를 죽이려 했는데. 최 씨 부인은 손을 떨어뜨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유성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기쁘구나. 최 씨 부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멋진 손자라서. 유성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최 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예요? 아니면 소영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강한 분이시라고 했단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 될 거라고. 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감사가 가득했어요. 준영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성아, 아버지가 내게 할 말이 많단다. 10년간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엄마가 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착한 분이시라고요. 유성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영은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부인, 고맙소. 유성이를 잘 키워줘서. 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함께 키우면 됩니다, 나으리.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 넷이 한 방에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어요. 공기는 무겁고 복잡했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유성아, 배고프지 않니? 소영이 물었습니다. 조금 배고파요, 엄마. 준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부엌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겠소? 하지만 준영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부인, 미안하오. 집에 먹을 것이 별로 없소. 쌀도 얼마 남지 않았고. 소영은 하인을 불렀습니다. 여관에서 음식을 가져와라. 제일 좋은 것으로. 하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최 씨 부인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내가 상을 차리마.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소영이 재빨리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어지러울 뿐이야. 최 씨 부인은 소영의 부축을 받아 앉았습니다. 요즘 자주 어지럽구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준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괜찮다. 그냥 피곤할 뿐이야. 최 씨 부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1시간쯤 지나 하인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그릇에 가득 담긴 음식이었어요. 밥, 국, 반찬, 고기, 생선. 유성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많아요.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준영은 10년 만에 제대로 된 밥상을 대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유성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먹는구나. 최 씨 부인은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손자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 아이를 내가 죽이려 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죄책감이 목을 조였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소영이 최 씨 부인에게 고기를 올려주었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몸이 약하신 것 같으니 드셔야 해요.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식사를 마치고 유성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크고 멋있어요. 준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망가졌단다. 예전에는 정말 아름다웠지. 소영이 말했습니다. 다시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을 고치고 정원을 가꾸면 돼요. 준영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소? 당연합니다.
제게 돈이 있으니까요. 소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집을 다시 예전처럼 만들겠어요. 준영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소. 최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유성이가 하품을 했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유성아, 피곤하니? 예, 엄마. 조금 졸려요. 그럼 오늘은 여관으로 돌아가자. 내일 다시 오마. 소영은 일어났습니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여관에? 여기서 자고 가시오. 소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준영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알겠소. 내일 다시 오시오. 소영과 유성이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최 씨 부인도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휘청거렸어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준영이 소리쳤습니다. 소영도 달려갔어요. 어머님! 최 씨 부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숨은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지금 당장. 소영이 하인에게 소리쳤어요. 하인이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준영은 어머니를 방으로 옮겼어요. 이불을 덮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어요. 유성이는 무서워서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그래요? 소영은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의원이 오면 나으실 거야. 1시간쯤 지나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급히 진맥을 했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한참을 진맥하던 의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도련님, 의원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괜찮으십니까? 준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원은 한숨을 깊이 쉬었어요. 마마께서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큰 병이라니요? 무슨 병입니까? 오랜 근심과 영양 부족으로 몸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특히 심장이 약해지셨어요. 의원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영이 물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숙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래 못 사십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어머니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1달, 길어야 2달입니다. 의원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고칠 방법은 없습니까? 준영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약으로 조금 연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습니다. 이미 너무 진행되었거든요. 의원은 약을 짓고 돌아갔습니다. 준영은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최 씨 부인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예, 어머니, 저 여기 있습니다. 미안하다. 최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괴롭혔구나. 손자를 죽이려 했고 나는 나쁜 사람이었어? 준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소영도 다가왔어요. 어머님, 힘내세요.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야, 나를 용서해다오. 제발. 소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어머님. 최 씨 부인은 손자를 보았습니다. 유성이가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유성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예, 할머니. 할머니가 너한테 잘못했구나. 용서해다오. 유성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좋은데요. 최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유성아.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쌓였어요. 밖에서는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죽으신다니. 이제 겨우 만났는데, 이제 겨우 용서했는데. 소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영은 어머니 곁에서 울고 있었어요. 유성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여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박대감 댁에 머물기로 했어요. 어머님을 돌봐야 합니다. 소영이 준영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고맙소. 준영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유성이는 아버지 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같이 자요. 좋다, 아들아. 준영은 아들을 안고 방으로 갔어요. 소영은 최 씨 부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 최 씨 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여관으로 가지 않고 어머님을 돌봐야죠. 소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나를? 나 같은 악한 사람을? 최 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도 제 가족입니다. 소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며느리야,
나는 너를 죽이려 했어. 강물에 밀어 넣었고 손자까지 죽이려 했다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네 간호를 받아? 소용은 시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앞을 봐야 해요. 하지만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최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평생 나쁘게 살았어.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괴롭힘을 당했지. 매일 맞고 굶고 천대받았어.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어. 내가 며느리를 들이면 똑같이 괴롭혀주겠다고 다짐했지. 최 씨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너를 괴롭혔어.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소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며느리야. 최 씨 부인이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두려웠어. 손자가 태어나면 내 권력이 사라질까봐,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까봐, 내가 필요 없어질까봐. 그래서 너를 없애려 했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최 씨 부인은 흐느꼈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었으면 사랑을 줬어야 했는데 두려움 때문에 증오만 주었어. 소영은 시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최 씨 부인은 며느리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소영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어요. 최 씨 부인을 위한 죽이었습니다. 준영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부인, 내가 하겠소. 아닙니다. 제가 할게요. 소영은 정성껏 죽을 끓였어요. 죽이 완성되자 최 씨 부인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소영은 최 씨 부인을 일으켜 앉혔습니다.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입에 넣어줬어요. 최 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었습니다. 10년 전 내가 며느리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밥을 먹여주다니. 소영은 매일 최 씨 부인을 간호했습니다. 죽을 끓여주고 약을 먹였어요. 몸을 닦아주고 이불을 갈아줬습니다. 밤에는 곁에서 잠을 잤어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어머니를 돌보겠소. 부인은 쉬시오.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요. 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성이도 할머니를 자주 찾아왔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때요? 좋구나, 유성아. 네가 와주니 할머니가 힘이 난다. 최 씨 부인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성아,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왜요? 저는 할머니가 좋은데요. 유성이는 할머니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 씨 부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씨 부인이 소영을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예, 어머님. 나 오래 못 살 것 같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다. 내가 안다. 내 몸을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최 씨 부인은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다. 소영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머님. 최 씨 부인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했다. 진심으로 말이다. 네가 나를 용서한다고 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구나. 어머님, 내 말 끝까지 들어라.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나는 평생 잘못 살았어. 권력과 체면만 중요하게 여겼지. 사랑이 뭔지 몰랐어. 그래서 아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고 며느리를 괴롭혔어. 하지만 네가 돌아와서 나를 용서해주고 간호해주니 비로소 알았어. 진짜 강함은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짜 승리는 남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최 씨 부인은 소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며느리야, 고맙다. 내 인생 마지막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줘서. 소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저도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강해졌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나는 너를 괴롭히기만 했는데 그 고통이 저를 단련시켰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도 제 스승이셨던 거예요? 최 씨 부인은 놀랐습니다. 내가 네 스승? 예, 고통을 가르쳐주신 스승이요. 그리고 이제는 용서를 배우게 해주신 스승이십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상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 집을 고치기 시작합시다. 하인들이 일을 시작했어요. 무너진 담장을 쌓았습니다. 깨진 기와를 교체했어요. 정원을 정리하고 연못을 청소했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았어요. 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부인, 이렇게까지 해야 하오? 당연하죠. 이제 우리 집이잖아요. 소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성이도 신이 나서 일을 도왔어요. 아버지, 여기 좀 도와주세요. 준영은 아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집을 고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담장은 새로 쌓였고 기와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정원은 깨끗해졌고 연못에는 물이 가득 찼어요. 마당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집이 살아나고 있구나. 며느리 덕분에 마을 사람들도 변화를 보고 놀랐습니다. 박대감 댁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더라. 장씨 상단 주인이 정말 대단하구나. 소문이 퍼졌어요.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장상인, 이 마을을 위해 큰일을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최 씨 부인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최 씨 부인이 가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다 모여라. 할 말이 있다. 준영, 소영, 유성이가 모였어요. 최 씨 부인은 침대에 기대 앉았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 같구나. 어머니, 준영이 소리쳤습니다. 괜찮다. 나는 이제 편안하다. 최 씨 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용서해줬고 손자도 만났으니 여한이 없어. 할머니, 죽지 마세요. 유성이가 울먹였습니다. 고맙다, 유성아. 하지만 사람은 언젠가 죽는 법이란다. 최 씨 부인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영아, 최 씨 부인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예, 어머니, 너한테도 미안했다. 너를 너무 억압했지. 네 뜻대로 살지 못하게 했어. 어머니, 이제 네 삶을 살아라. 며느리와 아들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야. 최 씨 부인이 소영을 불렀어요. 예, 어머님, 너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다. 아니, 훌륭한 사람이다. 유성이를 잘 키워라. 그리고 이 집안을 잘 이끌어라. 네가 하면 이 집은 다시 번창할 것이다. 소영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님. 유성아, 최 씨 부인이 손자를 불렀습니다. 예, 할머니. 할머니가 너한테 줄 게 있단다. 최 씨 부인은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비녀였습니다. 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비녀였어요. 이것은 박씨 집안의 가보란다. 대대로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것이지. 최 씨 부인은 소영에게 비녀를 건넸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네가 진짜 이 집안의 주인이다. 소영은 비녀를 받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잘 지키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지 못했어요. 의원이 와서 진맥을 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준영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소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성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최 씨 부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었어요.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조문을 왔어요. 최 씨 부인은 박대감 댁 뒷산에 묻혔습니다. 소영은 시어머니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어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준영과 유성이를 불렀어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셋이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소영이 말을 꺼냈어요. 한양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요? 준영이 놀랐습니다. 한양이라니? 예, 나으리께서는 벼슬을 다시 하시고 저는 상단을 키우고 유성이는 더 좋은 스승에게 배울 수 있어요. 준영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관리인을 두면 됩니다. 명절 때마다 내려오면 돼요. 소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준영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말이 맞소. 이제 새로 시작합시다. 유성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한양에 가고 싶어요. 그날 밤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할머니, 어머님, 보고 계시죠?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합니다. 한양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소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머니와 시어머니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소영은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준영이 유성이와 함께 자고 있었어요. 소영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다. 고통을 이겨내고 용서로 만들어진 가족.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소영은 행복했습니다. 달빛이 방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한 달 뒤 가마가 한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소영, 준영, 유성이가 함께였어요. 뒤에는 짐을 실은 수레가 줄지어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배웅했어요. 잘 가십시오. 한양에서 잘 되십시오. 소영은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마가 남원을 떠났어요. 소영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대감 떼떼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머님, 잘 계세요? 자주 깨요.
소용은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준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부인, 새로운 시작이요. 예, 나으리,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유성이는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한양은 어떤 곳이에요? 사흘을 달려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도성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질비했습니다. 시장은 넓고 활기찼어요. 유성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정말 크다. 소용은 미리 준비해둔 집으로 향했어요. 북촌에 있는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도 넓고 방도 많았어요. 준영이 놀랐습니다. 부인, 이 집이 우리 집이요? 예, 제가 미리 사두었습니다. 소용은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인들이 이미 와서 청소를 해두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각자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영은 벼슬을 다시 시작하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물러난 사람을 다시 받아줄까? 준영은 불안했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나으리, 정정당당하게 가보세요. 나으리의 능력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준영은 용기를 내서 궁궐로 향했습니다. 이조 판서를 만났어요. 박준영이라 하옵니다. 벼슬을 다시 시작하고 싶사옵니다. 이조 판서가 준영을 살펴보았습니다. 박준영? 예전에 능력 있다고 소문났던 사람 아니오? 그 사람이 왜 물러났었지? 준영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 물러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나라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조 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처음부터 높은 자리를 줄 수는 없소.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오. 감사하옵니다. 준영은 깊이 절을 올렸어요. 준영은 한성부 서리로 시작했습니다. 낮은 자리였지만 열심히 일했어요.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고 공정하게 판결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박서리는 정말 청렴하다더라. 백성 편에서 일한다더라. 한 해가 지나자 승진했습니다. 두 해가 지나자 또 승진했어요. 준영의 능력은 점점 인정받았습니다. 왕께서도 준영의 이름을 들으셨어요. 박준영, 청렴하고 능력 있다는 그 사람 불러오너라. 준영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박준영, 그대의 일하는 모습을 들었노라. 백성들이 그대를 칭송한다더구나. 왕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신은 그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대를 이조 참판으로 임명하노라. 준영은 깜짝 놀랐어요. 이조 참판은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목숨 다해 충성하겠나이다. 준영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영에게 말했어요. 부인, 내가 이조 참판이 되었소. 소영은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해요, 나으리. 당연한 결과예요. 유성이도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소영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장시 상단에 본점을 차렸어요. 제일 큰 시장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비단, 곡식, 약재, 도자기, 모든 것을 거래했어요. 소영의 명성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장상인, 조선 제1의 큰 상인 아닙니까? 거래하고 싶습니다. 상인들이 찾아왔어요. 소영은 공정하게 거래했습니다.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했어요. 신뢰가 쌓였습니다. 1년 뒤 장씨 상단은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이 되었어요. 2년 뒤에는 중국, 일본과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3년 뒤에는 조선 전역에 지점이 생겼어요. 소영은 조선 최고의 큰 상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소영을 불렀습니다. 장씨 상단 주인을 아련하라. 소영은 궁궐로 갔어요. 중전마마께서 소영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인으로서 이렇게 큰 상단을 이끈다니 대단하구나. 중전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황공하옵니다, 마마. 신첩은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노라.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했다더구나. 여인들의 귀감이로다.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전은 소영에게 비단을 하사하셨어요. 이것을 받으라. 그리고 계속 잘하거라. 소영은 감사하며 물러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영에게 말했어요. 나으리, 중전마마께서 저를 칭찬하셨어요. 준영은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정말 훌륭하오. 유성이는 최고의 스승에게 배웠습니다. 성미학, 시문, 역사, 병법 모든 것을 배웠어요. 유성이는 총명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이해했고 한 번 보면 외웠어요. 스승이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과거에 급제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15살이 되자 유성이는 소과에 응시했어요. 장원 급제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15살에 소과 장원이라니. 17살에는 대과에 응시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 글을 썼어요. 붓이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대과 장원 장유성.
유성이는 18살에 대과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조선 전역이 떠들썩했어요. 장원급제 축하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준영과 소영은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이 장원급제를 하다니.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유성이는 어른들께 절을 올렸어요.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께서도 유성이를 불렀습니다. 장유성, 네가 소문의 주인공이로구나. 나이가 어린데도 그리 훌륭하더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신은 부모님 덕분입니다. 부모가 누구냐? 아버지는 이조참판 박준영이었고 어머니는 장씨 상단의 장소영이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영의 아들이로구나. 훌륭한 집안이로다. 너를 홍문관 부교리로 임명하노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준영은 판서가 되었습니다. 조정에서 가장 신임받는 관리였어요. 청렴하고 공정했습니다. 백성들이 사랑했어요. 소영의 상단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상단이었어요. 재산이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겸손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한양에 무료 진료소를 열었어요. 고아원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했습니다. 장상인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유성이는 승승장구했습니다. 23살에 이조참의가 되었어요. 젊지만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아버지처럼 청렴하고 어머니처럼 지혜로웠어요. 명절이 되면 가족은 남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박대감댁을 찾아갔어요. 집은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님 묘소에 갔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할머니, 어머님,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소영은 술과 음식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준영도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아들이 효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유성이도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손자 유성이 인사드립니다. 저 잘 자랐어요. 할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와 어머니가 답하는 것 같았어요. 묘소를 나와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겼어요. 장상인님, 박판서님, 어서 오십시오. 소영은 마을 사람들에게 쌀과 돈을 나눠줬습니다. 어려운 집을 찾아가 도와줬어요. 준영은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성이는 아이들과 놀아줬어요. 저녁에는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음식과 술이 풍성했어요. 사람들이 웃고 노래했습니다. 소영은 그 광경을 보며 행복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니. 준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정말 먼 길을 왔소. 예, 나으리, 함께 온 길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느 추석날 밤이었습니다. 가족 셋이 박대감댁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보름달이 하늘에 밝게 떠 있었습니다. 유성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가족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준영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복받은 가족이지. 소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저절로 온 게 아니란다. 유성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엄마? 소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고통을 견뎌내고 용서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증오했다면 우리는 여기 없었을 거야. 복수했다면 모두 불행했을 거고.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시다. 나라면 용서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용서를 선택하셨지. 소영이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나으리도 강하세요. 약했다면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준영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여서 가능했소. 유성이가 부모님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많네요. 저도 부모님처럼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소영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너는 이미 훌륭하단다. 네가 우리의 자랑이야. 가족은 달빛 아래 서로를 꼭 안았어요. 다음날 아침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마 안에서 소영은 생각했어요. 정말 먼 길을 왔구나. 10년 전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조선 최고의 상인이 되었어. 죽이려 했던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간호했지. 그리고 가족을 되찾았어.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구름은 하얗게 떠 있었어요. 할머니, 어머님, 제가 약속 지켰어요. 강해졌고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복수 대신 사랑을 선택했어요. 바람이 가마 안으로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장상인님, 도와주세요. 한 여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소영은 여인을 일으켜 세웠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준비는 무죄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어요. 소영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영에게 말했어요.
나으리, 이 일을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요. 내가 직접 알아보겠소. 여인은 고개를 조아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영은 여인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도울게요. 그날 저녁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성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그 여인을 도와주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소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야지. 그게 진짜 행복이란다. 준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우리는 많이 받았소. 이제 나눠줄 차례지. 유성이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바르게 살겠어요. 소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하구나. 식탁에는 웃음이 넘쳤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갔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소영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소영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어요. 강해졌고 성공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진짜 강함은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짜 승리는 남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행복은 함께 나눌 때 온다는 것을요. 준영이 뒤에서 소영을 안았습니다. 부인, 무슨 생각하시오? 행복한 생가을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준영은 아내를 꼭 안았어요. 우리는 행복해야 하오. 고통을 이겨냈으니까. 소영은 남편의 품에 기댔습니다. 이렇게 강물에 빠진 며느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 이어졌어요. 준영은 영의정까지 올라갔습니다. 조선 최고의 청렴한 관리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어요. 소영의 상단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을 돕고 나라에 기여했어요. 유성이는 대학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를 길렀고 훌륭한 책을 남겼어요. 세 사람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어요. 복수보다 용서가 강하다는 것을, 증오보다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을,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강해진 소영, 용서를 선택해서 가족을 되찾고 행복해진 소영의 이야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증오보다는 용서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